하버드 대학교의 한 연구실에서 시작된 작은 실험이 전 세계에 숨겨진 기억을 뒤흔들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평범한 조부의 수첩 한 권, 그리고 인공지능이 분석한 그 안의 글자들. 그곳엔 낯선 언어가, 아니, 우리가 잊고 있었던 목소리가 살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모사연입니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작은 이야기가 더 멀리, 더 오래 전해질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세상의 모서리에서 피어난 이야기 지금 전해드립니다. 하버드대 언어 AI 연구소, 인간의 손으로는 판독할 수 없는 고문서를 디지털로 복원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날 한 10대 소년이 실험 대상으로 가져온 낡은 수첩 한 권은 연구진 사이에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죠. 너덜너덜한 표지, 바랜 종이, 잉크 번진 문장들. 하지만 AI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어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예측 불가한 언어가 떠올랐습니다. 기억하라 강을 건넌 자들. 시스템을 점검하던 조교가 눈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러시아어 아니에요. 중국어도 아닌데요. 주임 연구원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AI가 한국어라고 인식했어요. 고려시대 방언 가능성? 처음엔 모두 웃었습니다. 시베리아 출신 소년이 가져온 할아버지의 수첩에서 고대 한국어가 나올 리가 없다고. 그러나 다음 순간 화면에 뜬 해석 문장은 모두를 멈춰 세웠습니다. 나 김영호는 오늘 우랄산맥을 넘는다. 내 뿌리가 그곳에 있다는 걸 이제는 믿는다. 그날 밤 하버드 대학교의 깊은 연구동 건물 안에서 연구원들은 책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 수첩 한 권이 수많은 역사적 기록과 놀랍도록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으니까요. 누군가 중얼렸습니다. 만약 이게 진짜라면 고려인의 후손이 지금도 우리 곁에 있다는 뜻이잖아.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한 소년이었습니다. 나는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자랐다. 겨울은 길고 말보다 침묵이 많은 도시였다. 김이라는 내 성은 흔했지만 내 가족은 그 이름의 뿌리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하고 하버드에 입학한 후 나는 언어 AI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 조부가 돌아가시고 유품을 정리하던 중 낡은 수첩 하나가 나왔다. 가족 중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나는 그것을 그냥 버릴 수 없었다. 수첩엔 익숙하지 않은 문자가 줄지어 적혀 있었고 어떤 페이지는 잉크가 번져 거의 지워져 있었다. 그 실험은 우연처럼 시작됐다. 연구소에서 소수 언어 탐지 알고리즘을 실험하던 날, 나는 그 수첩을 테스트 데이터로 업로드했다. 그러자 예기치 못한 결과가 나왔다. 번역 알고리즘은 조선어, 고려말 방언 가능성이라는 분석을 반환했다. 스승인 로엘 교수는 고개를 갸웃했다. 세르게이, 너 혹시 한국계냐? 아니요. 그냥 김이에요. 러시아 사람이에요. 그는 수첩의 문장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건 단순한 일기체가 아니야. 누군가 굉장히 절박하게 뭔가를 기록해둔 거야. 나는 혼란스러웠다. 이게 단지 수첩이 아니라면 도대체 뭐란 말인가? 부모님께 물었지만 아버지는 시선을 피했고 어머니는 그냥 할아버지가 어릴 때 쓴 낙서일 뿐이야. 신경 쓰지 말라고만 했다. 내 안에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어릴 적부터 가족 사진은 적었고 조부모에 대한 이야기도 극히 드물었다. 기억을 더듬어 보려 해도 떠오르는 건 늘 조용히 창밖만 바라보던 조부의 옆모습뿐이었다. 나는 수첩 속 특정 단어들을 하나하나 추적하기 시작했다. 우즈베크, 시베리아 횡단, 피란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했고 페이지 가장자리에는 숫자와 지명이 적혀 있었다. 나는 그것들이 누군가의 경로일 수 있다는 직감을 느꼈다. 그건 마치 누군가가 세상에 들키지 않도록 숨겨놓은 퍼즐 같았다. 며칠 후 언어 구조 분석 도중 수첩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장이 다시 AI에 의해 분석됐다. 내 이름은 김영호. 나는 고려인의 피를 숨기고 살아왔다.
나는 모니터 앞에서 몸이 굳었다. 김영호라는 이름. 우리 집안 족보에도 사진에도 등장한 적 없는 이름이었다. 하지만 그 문장이 낯설지 않았다. 뭔가 오래전부터 내 안에 머물고 있었던 말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조부의 얼굴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얼음 낀 유리창 너머로 그가 혼자 바라보던 겨울 하늘이 이제는 조금 이해될 것 같았다. 하버드의 도서관 한켠 오래된 민족이주의 기록을 찾아 몇 날 며칠을 보냈다. 고려인이라는 단어는 그날 이후 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처음엔 조선족과 같은 개념이라 생각했지만 그 둘은 전혀 다른 역사와 맥락을 갖고 있었다. 1937년 스탈린의 명령에 의해 수십만 명의 조선계 주민이 극동 러시아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됐다는 사실. 그것은 내 가족의 과거를 해석할 새로운 프레임이었다. 내가 어릴 적 들었던 말들, 아버지가 가끔 흘리던 말, 어머니의 멈칫하는 눈빛 모두 그 퍼즐 조각이었는지도 몰랐다. 나는 교수님께 상담을 요청했다. 한국사와 디아스포라 연구로 유명한 한스 박사였다. 연구실에 들어가자마자 수첩을 내밀었다. 교수는 조용히 몇 장을 넘기더니 나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이건 그냥 가족 일기가 아니야, 세르게이. 여기에 쓰인 문장 구조는 1930년대 함경도 방언의 흔적이 있어. 그럼 이건 한국어인가요? 정확히는 그 시대 고려인의 언어야. 그들은 러시아 땅에서 한국어를 지키려 했지만 점점 사라졌지. 이게 제 가족 기록일 수도 있나요? 가능성 높아. 여기 등장하는 지역이 모두 이주 루트와 일치해. 지린성, 블라고베센스크, 카자흐스탄.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그동안 외면해왔던 이름들, 할아버지가 몇 번 언급했던 땅의 이름들이 이제야 연결되기 시작했다. 나는 한 번도 그게 의미 있는 정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단순히 냉전 시대의 피난 루트 정도로만 여겼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것은 기억이었다. 사라진 이름들의 지도가 내 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나는 주말마다 도서관에 틀어박혀 고려인 관련 자료를 뒤졌다. 흑백 사진 속 사람들의 눈빛, 바람에 휘날리는 옷깃, 잊힌 조국을 부르던 노래 가사 이상하게 익숙했다. 마치 내가 본 적도 없는 삶인데도 그 장면들 안에서 내 조부의 얼굴이 겹쳐졌다. 김영호라는 이름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내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있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 진짜 나의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고 싶다는 욕망이 솟구쳤다. 어느 날 교수님이 연락을 주셨다. 서울대에서 온 한 학자가 이 문장과 유사한 구절을 발견했다는데 내 수첩하고 대조해 보자고 하더군. 정말요? 같은 시대 기록이 있다는 뜻인가요? 그럴 수도 있어. 너 한국에 갈 생각 있니? 그 질문이 내 마음에 박혔다. 한국.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단 한 번도 내 국적으로 여긴 적 없는 나라. 하지만 수첩 속 문장들은 그 땅을 향해 있었다. 그리고 어쩌면 나도 그곳을 향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나에게 처음이었다. 창 밖으로 펼쳐지는 고층 빌딩과 한글 간판들,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냄새까지 모든 것이 낯설고 동시에 어딘가 그리운 느낌이었다. 나는 하버드 마이너스 서울대 공동 언어 연구 프로젝트의 연수생 자격으로 일주일간 초청되었다. 공식 명목은 소수 언어 분석 사례 연구. 하지만 내 마음속 진짜 목적은 단 하나, 수첩 속 언어의 뿌리를 찾는 것이었다. 김 교수라는 한국 측 책임자는 공항까지 나와 나를 맞이해 주었다. 김세르게이 군이죠?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냥 세르게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는 웃으며 짐을 들어주었다. 그럼 오늘부터 우린 한 팀이네요. 첫 회의는 서울대 언어학과에서 열렸다. 내가 준비해온 수첩 사본이 화면에 띄어지자
회의실의 공기는 정적에 휩싸였다. 교수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고 한 젊은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이 문장 구조 이거 북간도 고려인 문서에서 발견된 패턴이랑 유사해요. 김 교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 표현 아바이 산을 넘으며라는 문구는 고려인 강제 이주 전통서사에서 자주 등장하던 구절입니다. 수첩의 연도와 지명을 고려하면 이는 개인의 기억이자 역사적 자료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나는 입을 다물 수 없었다. 내가 들고 온 수첩이 단지 가족의 흔적이 아니라 집단의 기억을 증명하는 물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나는 조부의 사진을 꺼내놓고 오랫동안 바라봤다. 내 어린 시절 겨울이면 꼭 만들어주던 호밀죽, 텅 빈 눈빛으로 바라보던 TV 뉴스, 그 모든 무표정 속에 얼마나 많은 말을 삼켜왔을까. 며칠 뒤 고려인 문화원에서 열린 소규모 간담회에 참석했다. 그곳엔 중앙아시아에서 돌아온 노년의 고려인 후손들이 모여 있었다. 한 어르신이 내게 다가와 물었다. 내 성이 김이라 했나? 네, 세르게이 김입니다. 그 수첩 혹시 김영호라는 분의 글인가? 나는 숨을 삼켰다. 네, 제 조부입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아버지가 그 분과 같은 열차에 있었어. 1937년 겨울 우즈베크까지 가는 길이었지. 순간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수첩 속 이야기들이 단지 종이 위의 기록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졌다. 그것은 기억이었고 증언이었으며 나의 조부가 세상에 남기려 했던 마지막 목소리였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나를 처음으로 받아준 그들의 환대 속에서 잊혀졌던 이름이 다시 불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저려왔다. 조부가 숨긴 언어는 지금 나를 통해 다시 세상에 나가고 있었다. 서울 체류 마지막 날 나는 김 교수의 안내로 한양대학교의 고문원 보건실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19만 3040년대 고려인 관련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었고 내가 가져온 수첩은 정식 분석 대상이 되었다. 연구원이 자외선 조명을 비추자 바랜 종이 밑에서 희미한 한글 필체가 떠올랐다. 나는 조국을 그리워하며 눈 내리는 강을 건넜다. 이 한 문장은 내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 한 남자가 어떤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그려낸 마음이었다. 난 이 문장을 할머니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졌다. 어릴 적부터 조용한 분이었고 러시아어 외엔 어떤 언어도 쓰지 않으셨다. 하지만 수첩이 말하는 그리움은 그녀가 평생 삼켜온 무언가와 닿아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귀국 후 곧장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열차에 올랐다. 어머니는 전화를 받고 조용히 말했다. 외할머니가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어. 병원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눈을 감고 있었고 얼굴은 잔잔했지만 호흡은 깊었다. 나는 수첩을 꺼내 그녀의 손에 올려두었다. 그때 그녀의 손가락이 살짝 움찔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다. 세르게이냐? 네, 할머니. 저예요. 저 한국에 다녀왔어요. 그녀는 눈가에 주름을 찌푸리더니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책 네 외증조부 거다. 제가 알았어요. 고려인이었죠. 김영호 맞죠? 할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그 사람 조국 노래 매일같이 불렀지. 그녀는 기력이 다 빠진 듯 보였지만 그 순간만은 또렷했다. 나는 그녀 옆에서 수첩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눈 덮인 역에서 내리고 나면 다시는 고향의 바다를 볼 수 없으리라는 걸 알았다. 그러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낮은 소리로 따라 읽었다. 그것은 80년 전 끊어진 언어의 회복이었고 동시에 우리의 피 속에 흐르던 기억의 귀환이었다. 며칠 뒤 장례식장에서 어머니가 내게 다가와 처음으로 말했다.
너한텐 얘기한 적 없지만 넌 김씨 가문이야. 내 외할아버지도 조용히 한국어를 적어두곤 했어. 하지만 말하지 않았지. 소리 내면 위험했으니까. 왜 숨겼어요? 살기 위해서였어. 그땐 말하면 안 되는 언어였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내가 다시 꺼내줬네. 나는 그날 이후 매일 수첩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그 안에 흐르는 문장 하나하나가 이제는 단지 조부의 기록이 아닌 내 가족 모두의 언어였고 정체성이었고 숨겨졌던 역사였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내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세르게이 김이라는 이름 뒤에 다시 되찾은 나의 이름을 함께 적기로. 나는 이제 김세혁이었다. 조부가 원하던 그 마지막 문장처럼 나는 돌아가리라 말할 수 있는 이름으로. 하버드로 돌아온 나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눈으로 연구실을 바라보게 되었다. 같은 장비, 같은 책상, 같은 노트북이지만 그 앞에 앉은 내가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다. 김세혁이라는 이름은 아직 내 여권에도 학생증에도 없었지만 내 안에서 확실히 살아나고 있었다. 교수님과의 면담 자리에서 나는 수첩의 디지털 복원과 언어 패턴 분석 결과를 정리해 발표했다. 그리고 제안했다. 이 수첩의 언어 구조가 일제강점기 조선어와 매우 유사합니다. 고립된 고려인 사회에서 전통적 문법이 고스란히 남은 것 같습니다. 스미스 교수는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세혁, 그 말은 곧 이 수첩이 단순한 민간 기록이 아니라 조선어의 보존 상태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란 뜻이군.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사를 넘어서 하나의 민족 기억을 증명합니다. 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창밖을 보며 말했다. 이건 너 혼자만의 연구로 끝날 수 없어. 정식 프로젝트로 확대하자. 한국어학과, 동아시아사학과, 그리고 유전학 연구소까지 함께하는 다학제 협업으로.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 순간이 내 여정의 전환점이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다. 며칠 뒤 나는 서울대학교로부터 공식 협력 요청 이메일을 받았다. 고려인 유산 복원 공동연구 프로젝트라는 제목이었다. 수첩에 기록된 단어 중 일부가 1940년대 함경도 방언 구술 자료와 겹친다는 분석도 함께 첨부돼 있었다. 그들은 나에게 정식 공동 연구자로 등록해 주었고 나의 연구 노트는 이제 학술적 자료로 인용되기 시작했다. 김세혁 씨의 사례는 고려인 디아스포라 정체성 복원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 말은 한 학술 세미나에서 발표된 것이었다. 스크린에는 내 조부의 수첩 일부가 크게 비춰졌고 그 아래 내 이름이 병기되어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객석 어딘가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는 평범한 학생이 아니라 잊힌 목소리를 되살려내는 후손으로. 그날 저녁 나는 개명 신청서를 작성했다. 러시아 여권을 유지하면서도 내 정체성을 상징하는 이름을 갖기 위해서였다. 이름을 바꾸는 데엔 법적 절차가 필요했지만 내게 그건 아주 작은 장벽일 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내 이메일 서명도 보고서 표지도 모두 김세혁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다. 그건 단순한 표기가 아니라 선언이었다. 나의 언어, 나의 기억, 나의 뿌리를 향한 선택. 하버드 언어학과는 이후 수첩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기록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수십 장의 필체가 분석되고 OCR과 AI 번역 시스템에 입력되었다. 그리고 수첩 말미에 붉은 잉크로 적힌 마지막 문장, 나는 반드시 기억될 것이다. 그 문장을 바라보며 나는 알았다. 조부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이 연구실에서, 이 언어 속에서 나는 그의 목소리를 되찾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목소리가 나를 불러낸 것이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내 연구는 더 이상 과거를 밝히는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라졌던 혼을 다시 이끌어내는 말해지지 못한 역사를 말하게 하는 일이 되었다. 김세혁이라는 이름으로 나는
처음으로 진짜 나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유전자 분석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낼 때만 해도 마음은 불안했다. 내가 찾은 모든 증거들이 결국 착각이었다면, 조부의 수첩은 단지 우연한 기록에 불과했다면 지금까지의 여정이 무너지는 건 아닐까 두려웠다. 하버드 유전학과의 장 교수는 흔쾌히 내 의도를 받아들였다. 최근 고대 DNA 프로젝트를 통해 고려시대 무덤에서 추출된 샘플들이 데이터베이스화 됐어요. 당신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나는 침을 삼키며 말했다.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 가족의 이야기가 단지 가설이 아니었음을. 몇 주간의 분석이 이어졌다. 나는 매일같이 실험실을 오가며 기다렸다. 수첩의 번역은 계속 진행 중이었고 서울대 팀과의 화상회의도 이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장 교수로부터 이메일이 도착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능하다면 직접 와주세요.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교수는 모니터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세혁 군 준비됐나요? 네. 그는 화면을 가리켰다. 이게 당신의 Y-DNA 하플로 그룹이고요. 이쪽은 고구려 귀족 무덤에서 추출된 유골 데이터입니다. 나는 숨을 멈췄다. 두 개의 그래프는 거의 완벽하게 겹쳐져 있었다. 이건 같은 계열이라는 뜻인가요? 그 이상이에요. 핵심 마커 5개가 일치합니다. 특히 북부 한반도와 연해주 지역에서만 발견되는 고유 패턴입니다. 당신의 조상은 고구려 지배층 계보에 속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동시에 마음 깊숙한 곳에서 전율이 일었다. 그날 밤 나는 할아버지 영정 사진 앞에 앉았다. 진짜였어요. 제가 찾은 거 다 사실이었어요. 눈물이 나지 않았다. 대신 오래된 안도의 숨이 나왔다. 나는 이제 단지 역사 속 한 이름이 아니라 그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이었다. 며칠 후 하버드 학술지에 내 이름으로 처음 실린 짧은 보고서가 출판되었다. 고려인 유산의 유전적 증명 가능성에 대한 사례 연구. 제목 아래 김세혁세지 킴이라는 이름이 병기되었다. 보고서 말미엔 이렇게 적었다. 한 장의 수첩은 한 사람의 기억이자 한 민족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서울대에서도 연락이 왔다. 디아스포라 아카이브 프로젝트의 내 사례가 주요 참조 모델로 채택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김 교수는 말했다. 세혁 씨, 다음 학기엔 서울에서 세미나를 열 계획입니다. 당신을 공동 발표자로 초청하고 싶어요. 기꺼이 가겠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저 혼자만 간직하고 싶진 않아요. 나는 다시 수첩을 펼쳤다. 잉크 번진 글씨, 짙게 눌러 쓴 획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다. 그것은 살아남기 위해 눌러 쓴 언어였고 침묵 속에서 되살아난 목소리였다. 그리고 이제 내 이름도 그 옆에 나란히 놓이게 되었다. 이 수첩은 더 이상 조부만의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이제 우리의 것이었다. 숨기지 않는 이름, 부끄러워하지 않는 언어, 그리고 이어지는 기억. 나는 이제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었다. 나는 고려인의 후손입니다. 플로팔 화자 주인공 1인칭 김세혁. 서울 학술대회 마지막 날, 나는 국립중앙박물관 고려 전시실을 혼자 찾았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전시관 속, 나는 조용히 벽면에 걸린 고려인의 유산이라는 제목 아래 놓인 금제 허리띠를 바라보았다. 그 문양, 그것은 수첩 속 마지막 장의 손으로 흐릿하게 그려졌던 상징과 정확히 일치했다. 나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같은 거다. 큐레이터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언가 찾으셨나요? 네. 제 가족 수첩에 이 문양이 있어요.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그는 놀란 눈으로 내게 다가왔다. 정말이신가요? 이 문양은 고려 왕족 계열에서만 사용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외부엔 공개되지 않았던 상징입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사실이 놀랍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했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끼워졌을 뿐이었다. 조부가 그것을 그릴 수 있었다는 건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체험이었고 기록이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인사동의 골목을 걷다가 작은 기념품 가게 앞에 멈춰 섰다. 진열장 안에 놓인 한지 수첩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바닥에 기억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것을 집어들고 계산을 마쳤다. 새 수첩의 첫 장에 나는 이런 문장을 적었다. 이것은 단지 과거를 복원하는 여정이 아니다. 사라진 목소리를 다시 살아 숨쉬게 하는 일이다. 며칠 뒤 하버드에 돌아와 강의실에 앉았을 때 내 앞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강의는 같았고 교수의 말투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내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저 러시아 출신의 조용한 학생이 아니었다. 내 안에는 수백 년의 기억이 흐르고 있었고 그 흐름을 다시 말할 수 있는 언어가 생겼다. 김세혁이라는 이름은 어느새 친구들 사이에도 자연스럽게 퍼졌다. 세혁, 너 이번에 발표한다며? 주제는 또 고려인이야? 응. 이번엔 유전자에서 언어로 넘어갔어. 수첩 속 문장이 말해주는 구조, 기억의 형태 같은 것들. 근데 너 말투가 진짜 한국 사람 같다. 나는 웃었다. 그럴 수도 있지. 나 고려인의 후손이니까. 그날 밤 나는 다시 수첩을 펼쳤다. 이번엔 조부의 글 아래 나의 글을 이어 적었다. 한 문장 그리고 또 한 문장. 나는 이 언어를 지키겠다. 말할 수 없던 조부의 세대를 대신해 오늘 나는 말하겠다. 기억은 살아있고 언어는 피보다 깊다. 창문 밖 캠퍼스에 부는 늦가을 바람은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익숙했다. 고려의 바람이 이곳까지 닿은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그 바람을 기록하는 사람으로 남기로 결심했다. 고려인의 수첩은 더 이상 책상 서랍 속 기록이 아니었다. 나는 그것을 디지털로 정리해 고려인의 목소리라는 웹사이트에 올리기 시작했다. 수십 장에 달하는 필체, 번역문, 음성 낭독 파일, 그리고 내 조부가 남긴 지도를 인터랙티브 형식으로 구현했다. 웹사이트가 공개된 첫날, 한국과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미국, 일본에서 수만 명이 접속했고 첫 24시간 만에 방문자 수는 10만 명을 넘어섰다. 나는 사할린에 살고 있는 고려인의 손자입니다. 당신의 연구를 통해 제 가족의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즈베크 타슈켄트에 살고 있는 김씨 가문의 후손입니다. 저도 수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 공유해도 될까요? 댓글창에는 처음 보는 이름들이, 그러나 너무도 익숙한 언어로 마치 오래전 잊힌 형제들이 다시 손을 잡듯 연결되기 시작했다. 하버드 아시아 연구소에서도 내 사례를 기반으로 디아스포라, 정체성 회복과 디지털 기억의 힘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었고 서울대는 이 프로젝트를 정식 교육 자료로 채택했다. 며칠 뒤 김 교수에게 연락이 왔다. 세혁 씨, 한국 정부 산하 고구려 연구재단에서 연락 왔어요. 디아스포라 프로젝트의 자문위원으로 초대하고 싶다네요. 제가요? 전 아직 학생인데요. 그게 중요하지 않대요. 세혁 씨는 이미 누군가에게는 가족이고 누군가에게는 기억의 전달자니까요.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여정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고려인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숨죽여 살아온 이름들, 말할 수 없었던 언어들, 그들이 내 연구를 통해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날 밤 나는 외할머니가 남긴 작은 반지를 꺼내 들었다. 할머니는 그것을 평생 빼지 않으셨고 돌아가시기 전 내 손에 꼭 쥐어주셨다. 반지 안쪽엔 희미하게 김이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나는 그 반지를 손가락에 끼고 웹사이트의 마지막 한 페이지를 올렸다. 이 프로젝트는 끝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수첩, 누군가의 기억,
누군가의 조용한 목소리가 있다면 우리는 계속 연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지린성에서 온 김한드레이입니다. 우리 집도 김영호란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 할아버지가 항상 말했죠. 언젠가는 우리 이름이 다시 불릴 날이 올 거야. 이제 그날이 온 것 같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수첩을 꺼내 들고 있을 것이다. 잊힌 문장을 다시 읽고 그 안에서 자신의 이름을 발견하고 있을 것이다. 그 시작이 김영호의 한 문장이었다면 이제 그 끝은 모두의 이름으로 쓰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연결의 기록자, 기억의 이어쓰기자였다. 겨울이었다. 하버드에서의 마지막 학기를 마치고 나는 외할머니의 고향이자 조부의 수첩에 반복되던 이름 백두산으로 향했다. 고려인이 신성하게 여겼던 산. 그곳은 조국을 떠난 사람들이 마음속에만 품어왔던 마지막 고향이었다. 고요한 설원 위에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나는 그들의 무게를 느꼈다. 백두산 정상에서 나는 조심스럽게 수첩을 꺼내 펼쳤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 흐르는 문장들은 따뜻했다. 우리는 돌아갈 것이다. 언젠가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의 언어로. 나는 그 문장을 조용히 읽고 입을 열었다. 이제 돌아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의 말이 들립니다. 서울로 돌아온 나는 고려연구재단에서 주최한 잃어버린 목소리들 특별전에 가족과 함께 참석했다. 전시장의 가장 중심엔 내 조부의 수첩이 복원된 디지털 스크린으로 놓여 있었고 옆엔 내가 쓴 번역과 음성 파일이 함께 재생되고 있었다. 관람객 중 몇몇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그 옆에는 내가 직접 쓴 문장이 적혀 있었다. 기억은 피보다 오래 흐른다. 언어는 말해지지 않아도 존재한다. 그리고 진실은 결국 말하게 되는 날이 온다. 전시 마지막 날 가족들과 함께 단상에 섰다. 내 부모님, 외삼촌, 그리고 내 어린 조카까지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다. 할아버지가 남기고 할머니가 감추고 어머니가 지켜온 그 언어와 이름을 이제 우리가 함께 말하고 있었다. 나는 마이크를 들었다. 이제 우리는 숨기지 않습니다. 김세혁, 김영호, 김한드레의 이름은 달라도 뿌리는 같습니다. 우리는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밤,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마지막 수첩의 문장을 꺼내 적었다. 정체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기억을 지키려는 의지로, 말하지 못한 사람들의 침묵으로, 그리고 말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의 책임으로 완성된다. 이제 나는 두 개의 고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하나는 태어나 자란 러시아의 눈 덮인 거리, 또 하나는 조부의 기억과 언어가 잠들어 있던 이 땅. 그 둘 사이의 간극을 나는 감히 메우려 하지 않는다. 다만 그 틈을 이어주는 말들, 잊혀진 목소리들을 기록하며 살아가려 한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구석, 누구도 보지 않던 자리에 조용히 잊혀진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찾아 전해드리는 것이 세모사연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그 기억을 오래 간직하게 해주는 힘입니다.